서울 강남 한복판, 휘황찬란한 불빛 아래 우뚝 서 있는 하늘 팰리스 호텔은 국내외 정재계 인사와 유명 연예인들이 찾는 초호화 호텔이다. 유리로 둘러싸인 외벽은 밤이면 도시의 불빛을 받아 반짝이고 고급 승용차들이 끝없이 드나들며 관광객들과 기빈들이 최고의 서비스를 누리기 위해 이곳에 모여든다. 그러나 그 화려한 외관 뒤편, 고객들의 눈에 쉽게 띄지 않는 곳에서도 이 호텔을 지탱하는 사람들이 있다. 하우스키핑, 룸서비스, 보안팀, 그리고 주차팀. 그들은 조용히 자신의 자리에서 묵묵히 일하고 어떤 이들은 이름조차 제대로 불리지 않은 채 수년을 보내기도 한다. 그중 지하 주차장 한켠에는 항상 같은 시간에 나타나는 한 노인이 있다. 사람들은 그를 오 할아버지라 부른다. 실제 이름은 오준호, 나이는 70이 훌쩍 넘었고 이 호텔에서만 15년 넘게 근무 중이다. 허리가 약간 굽은 그는 언제나 오래된 모자를 쓰고 무릎이 해진 작업복을 입고 있다. 호텔의 직원들 중 많은 이들은 그를 그저 차 빼주는 할아버지쯤으로 생각한다. 특히 젊은 직원들 사이에서는 왜 저런 연세에도 일을 하실까 하는 궁금증보다는 왜 항상 이 구역을 정리하시지? 라는 불만이 먼저 나오는 경우가 더 많다. 그 중에서도 주차팀의 팀장 이태진은 늘 공손한 말투를 쓰면서도 오준호에게 자질구레한 허드렛일을 떠맡기는 경우가 많았다. 오 선생님, 오늘도 일찍 나오셨네요. 이 구역 청소 좀 부탁드릴게요. 겉으로는 예에 바르지만 속에는 어르신이니까 시켜도 된다는 인식이 담겨 있었다. 오준호는 그런 말에 그저 네 하고 짧게 대답할 뿐이었다. 그는 굳이 무언가를 설명하거나 자기 입장을 강하게 내세우지 않았다. 오래 살아오면서 그런 것이 오히려 자신에게 손해가 된다는 걸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오준호는 매일 아침 가장 먼저 호텔에 도착한다. 새벽 5시, 아직 태양이 떠오르지 않은 시각. 빗자루를 들고 지하 주차장을 훑고 분리수거장을 정리하며 차량 진입로를 깨끗하게 청소한다. 그의 하루는 그렇게 조용히 시작된다. 쓰레기를 옮기다 보면 허리가 욱신거리지만 그는 이를 악물고 묵묵히 움직인다. 병원에서는 과거 부상 후유증이라 했지만 그는 약 하나 제대로 챙기지 않는다. 몸이 고된 대신 마음은 편하다는 것이 그의 철학이었다. 호텔 안에서 그의 존재는 이상하리만치 모호하다. 누군가는 그를 오래된 시설의 일부처럼 여기고 누군가는 그냥 사라지지 않는 그림자라 표현하기도 한다. 하지만 아무도 그의 과거를 알지 못한다. 아무도 몰랐다. 이 조용한 노인이 과거에는 해병대 장교였다는 사실을. 그는 한때 대한민국 최전방, 별표 비무장지대, DMZ, 별표에서 복무했다. 총성과 포성이 끊이지 않던 시절, 그는 수많은 부하들을 지휘하며 치열한 작전을 수행했다. 저녁 이후 특별한 훈장을 받지도 않았고 어디에도 자신의 이야기를 풀지 않았다. 그가 왜 하필 이 호텔에서, 그것도 주차팀에서 일하기 시작했는지는 누구도 알지 못했다. 단지 오래된 직원 몇몇만이 오 선생님은 원래 군인이셨대요. 라는 말을 전해 들었을 뿐이다. 그러나 세월이 흐르면서 그런 말도 하나둘 잊혀졌다. 하루는 한 신입 직원이 조심스럽게 물었다. 선생님은 원래 뭐 하셨어요? 오준호는 조용히 대답했다. 그냥 이래저래 살았지. 그 말엔 무게가 있었다. 그러나 상대는 그저 별 이야기 없네라고 넘겼을 뿐이다. 시간은 흘러도 그는 변하지 않는다. 주차 라인을 따라 정렬된 차량을 확인하고 뒤엉킨 쓰레기를 구분하며 차분히 자신의 할 일을 해낸다. 아무도 보지 않아도, 아무도 칭찬하지 않아도 이날도 마찬가지였다. 호텔에는 큰 행사가 예정되어 있었고 각 부서들은 긴장감 속에서 움직이고 있었다. 미국 대사관과 군 관계자들이 대거 투숙할 예정이었고 총지배인은 이번만큼은 절대 실수 없어야 한다며 직원들을 다그쳤다. 이태진은 평소보다 더 예민해져 있었다. 그는 아침 조회에서 직원들에게 이렇게 말했다. 이번엔 그냥 손님이 아닙니다. 미국 군 고위 관계자들이에요. 차량 동선 하나 어긋나면 큰일 납니다. 정신 바짝 차리세요. 그는 영어가 가능한 직원에게 주요 차량 응대를 맡기려 했지만 막상 유창한 직원은 거의 없었다. 결국 다들 인사말 몇 마디만 외운 채 그날 아침을 맞이했다.
그리고 그 모든 준비 속에서 여전히 가장 구석에 있던 오준호는 쓰레기 봉투를 들고 있었다. 그는 아무 말 없이 지켜봤다. 하지만 눈빛은 마치 오래된 무언가를 다시 떠올리는 듯 먼 곳을 응시하고 있었다. 곧 그의 조용했던 세계가 흔들리기 시작할 것이다. 아무도 몰랐던 과거가 고요한 주차장 깊숙이에서 조용히 눈을 뜨기 시작하고 있었다. 하늘 팰리스 호텔은 아침부터 술렁이기 시작했다. VIP 고객이 투숙한다는 소식은 이미 며칠 전부터 전 직원에게 공지되었고 호텔 전체에 긴장감이 감돌고 있었다. 이번 손님은 단순한 재벌 회장이나 연예인이 아니었다. 미국에서 방문하는 군 고위 인사들, 그 중에서도 특히 주목받는 인물은 데이비드 밀러 대령이었다. 총지배인은 직접 회의를 소집하며 이렇게 말했다. 이번 손님은 미군의 핵심 인물이며 한국과의 군사협력에 있어서 상징적인 존재입니다. 단 한치의 실수도 용납되지 않습니다. 프런트, 하우스키핑, F&B팀 모두 비상 대기 상태로 들어갔고 차량 출입과 응대를 담당하는 주차팀 역시 초긴장 상태였다. 주차장 전체가 다시 구획 정리되었고 VIP 차량 전용 구역이 따로 설정되었다. 이태진 팀장은 조회에서 직원들에게 당부했다. 외국 손님 상대해 본 사람. 영어 어느 정도 되는 사람 있어? 몇몇 직원이 머뭇거리며 손을 들었지만 그들의 영어 실력은 인사말과 기본 응대 정도에 그쳤다. 그는 곧 실망한 듯 고개를 저으며 말했다. 그럼 일단은 우리 준비된 문장만 잘 외워서 대응합시다. 함부로 말하지 말고 물어보면 곧장 프런트로 연결하고 중요한 건 침착함이에요. 이태진은 오준호에게는 아무런 특별 지시도 내리지 않았다. 오히려 그를 향해 덧붙였다. 오 선생님은 그냥 평소처럼 하시면 됩니다. 오늘은 손님들이 워낙 예민해서 앞에 나서시기보단 뒤편 정리 쪽을 좀 부탁드릴게요. 그 말 속엔 방해되지 말라는 뉘앙스가 분명히 담겨 있었다. 네, 알겠습니다. 오준호는 담담하게 대답했다. 그는 이미 익숙했다. 나이 많다는 이유로, 말수가 적다는 이유로 언제나 가장 먼 자리에 배치되어 온 삶이었다. 그러나 그는 결코 스스로를 작게 여기지 않았다. 그저 말이 필요 없는 사람일 뿐이었다. 한편 호텔 외곽에는 경호 인력과 경찰이 배치되고 있었고 프레스 출입 제한 구역도 따로 설치되었다. 로비와 연결된 유리문 밖 넓은 진입로에는 고급 세단들이 하나둘 정차하기 시작했다. 그 순간 로비팀은 긴장했고 주차팀은 숨을 죽였다. 먼저 도착한 검은 SUV 차량에서 양복 차림의 수행원들이 내리며 빠르게 주변 상황을 살폈다. 곧이어 다른 차량에서도 여러 명이 내려 미군 관계자들이 속속 모습을 드러냈다. 이태진은 가장 먼저 트렁크로 달려가 짐을 내리며 급히 영어로 인사했다. 헬로, 웰컴 투 하늘 팰리스. 유어 룸 이즈. 프런트 데스크. 그러나 상대는 복잡한 질문을 던졌다. 어디에 주차해야 하느냐? 동선은 어떻게 되느냐? 체크인은 어디서 하느냐? 이태진은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고 뒤따르던 직원들도 우왕좌왕했다. 그때였다. 지하 주차장 입구 쪽 벽면에 기대어 있던 오준호가 천천히 앞으로 걸어 나왔다. 그는 주변을 둘러보며 조용히 말했다. 짐을 내리신 뒤 차량은 로비 앞에 잠시 정차하고 이후 지하 2층으로 이동해 주차하시면 됩니다. 그 말은 또렷한 영어로 전해졌다. 발음은 완벽하진 않았지만 단어 선택은 정확했고 설명은 간결했다. 상대편 수행원은 잠시 놀란 듯 쳐다보다 고개를 끄덕였다. Thank you, sir. 곁에 있던 젊은 직원들이 눈을 크게 떴다. 오 할아버지가 영어를 한다고? 그들은 처음으로 오준호를 새로운 시선으로 바라봤다. 말없이 묵묵히 일만 하던 그가 유창하게 외국어를 구사하며 상황을 정리하자 모두가 순간 멈춰섰다. 하지만 오준호는 별다른 반응 없이 다시 뒤편으로 돌아갔다. 그의 걸음은 늘 그렇듯 조용하고 단정했다. 차량이 하나둘 정리되며 사람들의 긴장도 조금씩 풀려가던 그때 검은 벤츠 한 대가 호텔 정문 앞에 도착했다. 운전석에서 내린 이는 호텔 직원이 아닌 직접 운전한 듯한 미군 제복 차림의 남성이었다. 나이가 지긋하고 체격이 당당한 그 남자는 선글라스를 벗으며 주변을 천천히 살폈다.
그는 바로 데이비드 밀러 대령이었다. 밀러는 로비로 향하려다 무언가에 이끌린 듯 다시 고개를 돌렸다. 그리고 지하 입구 쪽 차량 사이를 지나가는 오준호를 발견했다. 한참을 쳐다보던 그는 마치 오래된 기억이 떠오른 듯 얼굴이 굳어졌다. 그리고는 조심스럽게 천천히 오준호에게 다가갔다. 저기요. 혹시 오준호 대위님? 그 말은 서툰 한국어로 더듬거리며 나오고 있었다. 오준호는 걸음을 멈췄다. 느리게 고개를 돌려 그를 바라보았다. 짧은 침묵. 그리고 그의 눈동자에 과거의 한 장면이 겹쳐지기 시작했다. 불빛 하나 없이 어두웠던 비무장지대의 밤, 총성과 함성이 울려 퍼지고 흙바람 속에 누워있던 한 젊은 미군. 그를 등에 업고 도망치던 자신의 발소리, 심장 소리, 피 비린내, 눈앞의 남자, 그 체격, 그 눈빛, 그 목소리, 너무나도 익숙했다. 혹시 밀러 중이었나? 오준호가 천천히 영어로 되물었다. 그 말이 떨어지자마자 데이비드 밀러는 경직된 자세로 거수경례를 올렸다. 갑작스러운 행동에 주변 직원들과 로비 쪽 사람들까지 몰라 고개를 돌렸다. 제복을 입은 미국의 고위 장교가 호텔에 놓인 직원에게 정중히 경례를 올리는 장면. 누구도 예상하지 못한 순간이었다. 갑작스러운 경례에 주차팀과 로비에 있던 직원들이 일제히 그쪽을 바라보았다. 미국의 고위 장교가 호텔 주차장에서 허리 굽은 노인에게 정중히 경례를 올리는 광경은 쉽게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다. 순간 현장의 공기는 얼어붙은 듯 정적이 흘렀고 사람들은 눈앞의 장면을 제대로 받아들이지 못한 채 숨을 죽였다. 데이비드 밀러 대령은 여전히 경례 자세를 유지하고 있었다. 그의 눈빛은 단호하면서도 격정적인 감정을 억누르고 있었고 얼굴에는 놀라움과 기쁨이 뒤섞인 복잡한 감정이 떠올라 있었다. 오준호는 그 모습 앞에서 당황한 듯 한 걸음 물러섰다. 그는 손사래를 치듯 고개를 저으며 작게 말했다. 됐어. 그만해. 여기서 뭐 하는 거야? 그는 여전히 반말이었다. 그 반말 속에는 무언의 친근함과 과거의 관계가 담겨 있었다. 밀러는 천천히 손을 내리며 차분한 목소리로 답했다. 대위님, 정말 대위님이시군요. 제가 다시 뵐 수 있을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그는 잠시 숨을 고르고 이어 한국어가 서툴러 영어로 말을 이었다. You saved my life. I never forgot. Never. 오준호는 가볍게 한숨을 쉬며 대답했다. 그게 벌써 몇 년 전인데 넌 이제 대령까지 됐구나. 그는 고개를 천천히 끄덕이며 과거를 더듬었다. 그 기억은 오랫동안 봉인해둔 상자와 같았지만 밀러의 등장으로 뚜껑이 열리는 듯했다. 당시 DMZ에서 벌어진 야간 작전. 밀러는 정찰 도중 부상을 입고 뒤처졌다. 부대는 후퇴 명령을 받았고 상부에서는 포기하라고 지시했지만 오준호는 끝까지 버티며 밀러를 찾아갔다. 그는 위험을 무릅쓰고 적진 깊숙이 들어가 밀러를 업고 돌아왔고 그 과정에서 어깨에 총상을 입었다. 그 기억은 오랫동안 그의 몸에 남아 통증으로 되살아났지만 누구에게도 이야기하지 않았다. 자신이 무슨 영웅도 아니고 군인이었다면 누구나 했을 일이라고 믿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지금 이렇게 눈앞에서 자신을 알아보고 경례를 올리는 후배를 마주하니 마음속에서 묘한 감정이 치밀어 올랐다. 그때 너께 무거웠어. 내가 진짜 욕하면서 업고 왔던 거 기억나냐? 오준호가 툭 던지듯 말하자 밀러는 그제야 웃음을 터뜨렸다. Yes, sir. I remember. You yelled a lot. 두 사람의 대화를 지켜보던 주변 직원들은 혼란에 빠졌다. 평소 허드렛일만 도맡아 하던 오 선생님이 어떻게 미군 대령과 이런 관계일 수 있는지 이해할 수 없었다. 이태진 팀장은 더더욱 당황스러워했다. 그는 황급히 다가와 작은 목소리로 물었다. 선생님, 저 사람 정말? 오준호는 별 대답 없이 어깨를 으쓱했다. 옛날에 좀 안 일이 있어. 이태진은 그 말에 입을 다물었고 다른 직원들도 웅성거리며 자리를 떴다. 곧 로비팀, 프런트팀, 심지어 매니저들까지 이 장면을 전해 듣고 몰려오기 시작했다. 호텔 안은 순식간에 술렁이기 시작했다. 밀러는 호텔 측 통역관과 함께 프런트로 이동하며
오준호와의 관계에 대해 자세히 설명했다. 그는 공식적으로도 이분은 저의 생명의 은인이며 전쟁 속에서 저를 구해주신 위대한 분이라 소개했다. 이 말은 곧장 호텔 임원진의 귀에도 들어갔다. 총지배인은 긴급히 관련 부서에 사실 여부를 확인하라고 지시했고 동시에 외부에 이 내용이 퍼지지 않도록 주의하라고 당부했다. 혹시라도 노인을 방치하고 있던 호텔이라는 비난이 뒤따를까 우려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오준호는 그런 소란이 불편했다. 그는 언제나처럼 조용히 평범하게 살기를 원했다. 그날 저녁 몇몇 직원들이 그에게 몰려와 질문을 쏟아냈다. 선생님, 진짜 대위셨다면서요? 전쟁에서 미군을 구하셨다던데. 영화 같아요. 오준호는 고개를 저으며 말했다. 그냥 오래전 일이야. 말해봤자 뭐가 달라지겠어. 그의 목소리는 담담했지만 그 속엔 오랜 세월이 만든 무게가 실려 있었다. 그는 영웅으로 불리고 싶지 않았다. 누군가를 구한 것은 그저 사람으로서, 군인으로서 당연한 일이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상황은 그의 바람과는 다르게 흘러갔다. 직원들은 그의 눈빛 하나, 손짓 하나에도 경외심을 담기 시작했고, 특히 젊은 직원들 사이에선 오 선생님을 존경한다는 분위기가 확산되었다. 이태진 역시 예전처럼 쉽게 명령하지 못했다. 어쩌다 눈이 마주치면 어색한 듯 인사를 하고 짐을 나르거나 청소를 하려는 그에게 선생님, 제가 하겠습니다. 라고 먼저 다가가기 시작했다. 그러나 오준호는 그런 변화가 불편했다. 예전처럼 해, 괜히 그렇게 굴지 말고. 그는 변한 태도보다 오히려 예전의 무관심이 더 편하다고 느꼈다. 그날 밤, 오준호는 지하 주차장 쓰레기 분리수거장에서 천천히 쓰레기를 정리하며 중얼거렸다. 괜히 시끄러워졌군. 또 이렇게 지나가겠지. 하지만 그는 알 수 있었다. 자신의 조용했던 세계가 이제 다시는 예전으로 돌아가지 않을 것임을. 며칠이 지났다. 하늘 팰리스 호텔은 여전히 고요하게, 그러나 어딘가 묘한 긴장감 속에서 움직이고 있었다. 호텔 직원들 사이에서는 여전히 오 선생님에 대한 이야기로 웅성거림이 멈추지 않았다. 그의 정체가 드러난 이후 사람들은 이전과는 완전히 다른 눈빛으로 그를 바라보았다. 진짜 대위였대. 미군도 구했대잖아. 그럼 우리가 매일같이 쓰레기 시키던 분이 전쟁 영웅이었던 거야? 말도 안 돼. 왜 그런 분이 여기서 일하시는 거지? 누군가는 경외심을 품었고 누군가는 그 사실 자체를 믿기 어려워했다. 오준호는 그런 시선들에 익숙하지 않았다. 그는 늘 그랬듯이 새벽에 출근해 분리수거를 정리하고 지하 주차장을 청소했다. 사람들이 몰래 자신을 바라보는 것도 일부러 말을 거는 것도 모두가 낯설고 불편했다. 그날 저녁 그는 혼자 남은 구내식당 구석자리에 앉아 식사를 하고 있었다. 그때 누군가 조심스럽게 다가와 자리에 앉았다. 바로 데이비드 밀러 대령이었다. 대위님, 괜찮으시다면 잠시 이야기 나눌 수 있을까요? 오준호는 고개를 들고 그를 바라보다가 피식 웃으며 말했다. 뭘 또 그렇게 정중하게 물어. 예전엔 반말 잘만 하더니. 밀러는 멋쩍게 웃으며 영어로 대답했다. I'm a colonel now, sir, but I still feel like your subordinate. 두 사람은 그렇게 식사를 하며 조용히 옛 이야기를 풀기 시작했다. 1968년, 당시 오준호는 해병대 소속 중위였고 밀러는 DMZ 공동작전 중 파견된 미군 소속 소위였다. 작전 당시 밀러는 야간 정찰 중 매복 중이던 북한군에게 기습을 당해 혼자 낙오되었다. 부상당한 채로 탈진해 있던 그를 발견한 것은 오준호였다. 당시 상황은 최악이었다. 이미 작전은 실패로 돌아갔고 부대는 철수 준비를 하고 있었다. 상부에서는 낙오된 병력을 포기하라는 지시가 내려왔지만 오준호는 끝까지 밀러의 위치를 기억하고 있었다. 명령 어기고 돌아갔지. 난 그때 내가 살아있을 거라고 확신했어. 그는 그렇게 회상하며 말했다. 밀러는 그때를 떠올리며 고개를 끄덕였다. 당신이 아니었다면 저는 이미 그날 죽었을 겁니다. 그건 평생 잊을 수 없어요. 그날 이후 두 사람은 몇 달간 같은 구역에서 작전을 함께 수행했다. 서로 말은 잘 통하지 않았지만 그 이상으로 깊은 신뢰가 쌓였다.
그러나 어느 날 갑자기 부대 개편으로 인해 헤어졌고 연락은 끊겼다. 밀러는 미국으로 돌아간 이후 수년간 오준호를 찾으려 했다. 그러나 군내 인사기록에는 오준호라는 이름이 너무 많았고 한국 내 정보 접근은 쉽지 않았다. 나는 널 완전히 잊은 줄 알았는데 너 얼굴 보자마자 그때 그날 밤이 다시 떠올랐어. 오준호의 목소리는 낮고 담담했지만 눈빛은 깊었다. 식사를 마치고 자리를 떠나기 전 밀러는 진지한 표정으로 말했다. 대인님, 그때 제가 받았던 은혜, 이제라도 제대로 갚고 싶습니다. 무언가 필요하신 건 없나요? 오준호는 잠시 멈칫하더니 고개를 저었다. 필요한 건 없어. 나한텐 이 일이 딱 맞아. 그의 대답은 단호했다. 그는 단지 자신의 자리를 지키고 싶었을 뿐이었다. 그러나 그가 아무것도 원하지 않아도 세상은 그를 그냥 두지 않았다. 며칠 후 호텔 관리팀에 익명의 편지가 도착했다. 내용은 이랬다. 오준호라는 인물이 실제로 대위였다는 증거가 있는가? 혹시 조작된 과거를 내세워 특별 대우를 받으려는 것이 아닌가? 편지를 본 임원들은 혼란에 빠졌다. 한편으로는 밀러 대령이 직접 증언했음에도 불구하고 혹시나 모를 허위사실 유포로 인해 호텔 이미지가 훼손될까 걱정했다. 결국 호텔 측은 조용히 인사기록 확인에 들어갔다. 하지만 오래된 군 기록은 민간 호텔에서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정보가 아니었다. 그 사실이 내부 직원들 사이에 퍼지자 또다시 분위기가 흔들렸다. 혹시 진짜 아니면 어쩌지? 미국 사람은 착각할 수도 있잖아. 헷갈린 거 아냐? 그 나이에 영어 잘한다고 해서 진짜 군인이었을까? 그러나 반대로 그를 오래 지켜본 일부 직원들은 분노했다. 윤슬기, 막내 직원 중 하나는 회식 자리에서 목소리를 높였다. 아니, 그동안 우리가 뭘 본 건데요? 선생님은 늘 자기 일 묵묵히 해왔고 아무한테도 인정받으려 하지 않았어요. 그런 분이 굳이 거짓말할 이유가 뭐가 있죠? 그녀의 말에 몇몇 직원들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러나 의심은 쉽게 사라지지 않았다. 호텔 측은 조용히 오준호에게 면담을 요청했고 그는 흔쾌히 응했다. 그 편지 봤어요. 상관없습니다. 증명하라고 하면 못하겠네요. 기록이 없다면 나도 그렇게 잊히는 거죠. 그는 웃으며 말했지만 그 웃음은 어딘가 쓸쓸했다. 그리고 그날 밤 그는 혼자 지하 주차장에서 조용히 걸레질을 하며 중얼거렸다. 기억은 남아도 증거는 사라지는 법이지. 괜찮아. 그래도 나는 내가 뭘 했는지 아니까. 그는 빗자루를 들고 다시 어둠 속으로 걸어갔다. 전쟁 속에서도 그는 혼자였고 지금도 마찬가지였다. 그러나 이번엔 그를 바라보는 눈이 달랐다. 아직 진실은 완전히 밝혀지지 않았지만 누군가의 시선은 이미 그를 그저 그런 직원이 아닌 오래된 전우처럼 대하기 시작하고 있었다. 오준호에 대한 의심은 생각보다 빠르게 퍼져나갔다. 호텔 내부 포털에는 익명의 댓글이 달리기 시작했고 직원들 사이에서도 묘한 분위기가 감돌았다. 공식적으로 아무것도 확인된 것은 없었지만 누군가 한 번 던진 질문이 사람들의 마음속에 불씨처럼 남아있었다. 혹시 진짜 아니라면 어쩌지? 밀러 대령이 착각했을 수도 있잖아. 한국 사람 이름 헷갈리기 쉽지. 솔직히 군인이었다고 하기엔 너무 조용하지 않았어? 의심은 때때로 진실보다도 더 강한 설득력을 가진다. 말 없는 사람은 자칫하면 숨기고 있는 사람이 되기 쉽고 증거 없는 과거는 없는 과거로 치부되기 마련이다. 호텔 경영진은 이 사안을 민감하게 받아들였다. VIP 고객인 데이비드 밀러 대령이 오준호를 영웅이라 칭하며 예를 갖췄지만 혹여 이 모든 것이 오해나 과장된 기억이라면 호텔의 명성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 총지배인은 인사팀장과 보안팀을 불러 조심스럽게 지시했다. 외부에 알리지 말고 오 선생님의 군 기록을 확인할 수 있는 경로를 찾아보세요. 국방부든 보훈처든 공식적인 확인이 필요합니다. 그 지시는 조용히 내려졌고 며칠 뒤 보훈처 측의 관련 문의가 들어갔다. 그러나 오래된 기록, 특히 비공개 작전이 포함된 전쟁 기록은 쉽게 열람할 수 없었다. 필요한 것은 본인의 서명과 추가 자료였다.
그 사실을 전달받은 오준호는 서류를 받자마자 이렇게 말했다. 이걸 왜 확인해야 하죠? 인사팀장은 조심스럽게 설명했다. 불미스러운 소문이 퍼지고 있어서요. 선생님을 보호하기 위해서라도 공식적으로 정리해두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는 잠시 서류를 바라보다 다시 펜을 내려놓았다. 나는 누굴 설득하고 싶은 생각이 없어요. 그냥 일하고 싶을 뿐입니다. 그의 말은 분명했다. 자신의 명예를 위해 증거를 들이밀 생각도, 기억을 팔 생각도 없었다. 그러나 이 상황을 조용히 지켜보던 한 사람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다. 데이비드 밀러 대령이었다. 그는 호텔 측에서 조사를 벌이고 있다는 소식을 듣자 직접 총지배인을 찾았다. 통역을 동반한 자리에서 그는 단호하게 말했다. 제가 구한 생명을 누군가 의심한다면 그건 저에 대한 모욕입니다. 총지배인은 당황한 얼굴로 응답했다. 오해가 있으셨다면 죄송합니다. 저희는 그저 정확한 사실 확인을 위해 절차를 밟고 있을 뿐입니다. 밀러는 고개를 저으며 말을 이었다. 이 사람은 제가 목숨을 걸고 기억하는 분입니다. 저는 그날 밤의 공포도 그의 등에 엎여 도망치던 순간도 생생히 기억합니다. 그가 없었다면 저는 오늘 이 자리에 없었을 겁니다. 그의 눈빛은 흔들림이 없었고 말끝에는 분노보다 깊은 신뢰가 배어 있었다. 결국 호텔 측은 조사를 중단하기로 했다. 공식적으로는 추가 확인 불필요라는 입장을 내걸었지만 그 결정이 모든 의심을 지운 것은 아니었다. 호텔 내부 커뮤니티에는 여전히 익명의 목소리들이 남아 있었다. 외국 손님 하나 때문에 그냥 덮은 거 아냐? 진짜 증거는 끝내 못 찾았잖아. 그런 분위기 속에서 오준호는 여전히 평소처럼 일을 했다. 새벽이면 제일 먼저 주차장을 돌았고 저녁엔 아무 말 없이 구내식당 구석에 앉아 조용히 밥을 먹었다. 그의 일상은 변하지 않았지만 사람들의 시선은 여전히 복잡했다. 그날 저녁 윤슬기라는 젊은 여직원이 조심스럽게 다가왔다. 선생님, 오늘은 좀 늦게까지 계시네요. 정리할 게 좀 있어서. 그는 짧게 대답했다. 윤슬기는 한참 망설이다가 조용히 물었다. 혹시 그날 밤 이야기 더 들려주실 수 있을까요? 오준호는 잠시 멈칫하더니 고개를 저었다. 굳이 알아서 뭐 하려고. 영화처럼 멋진 이야기도 아니야. 저는 그냥 알고 싶어서요. 그날 선생님이 어떤 마음으로 그 미군을 구하러 가셨는지. 오준호는 조용히 커피 한 모금을 마셨다. 그리고 창밖 어두운 주차장을 바라보며 말했다. 두려웠지. 나도 죽을 수 있었으니까. 하지만 그 아이가 내 동료였고 그 밤에 포기하면 평생 후회할 것 같았어. 그게 다야. 그의 말은 간단했지만 그 안에는 무거운 결심과 진심이 담겨 있었다. 윤슬기는 더 이상 묻지 않았다. 대신 작게 고개를 숙이며 말했다. 그 이야기를 들어서 다행이에요. 저는 선생님이 어떤 분인지 더 잘 알게 된 것 같아요. 그녀가 돌아간 후 오준호는 한참을 그 자리에 앉아 있었다. 그는 스스로를 위해 변명하지 않았고 자신이 누구인지 증명하려 하지도 않았다. 다만 그 밤에 자신이 해야 할 일을 했고 그것이 지금까지 이어졌을 뿐이다. 그리고 그 사실만으로도 그는 충분히 자부심을 느낄 수 있었다. 그날은 유난히 더웠다. 장마가 끝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서울 하늘은 햇볕을 쏟아내듯 내리쬐고 있었고 지하 주차장은 습기와 열기로 가득 찼다. 호텔 정문 앞에는 행사 준비로 각종 장비와 물품이 쌓였고 직원들은 구슬땀을 흘리며 분주히 움직였다. 오준호 역시 평소와 다르지 않게 새벽부터 출근해 구역을 돌았다. 습기 찬 공기를 들이마시며 쓰레기 더미를 정리하고 구석에 쌓인 박스를 옮기며 물기를 닦았다. 평소보다 무거운 짐들이 많았지만 그는 한 번도 손을 멈추지 않았다. 오후 무렵 주차장 한켠에서 짐을 옮기던 한 신입 직원이 실수로 손수레를 기울이며 박스를 떨어뜨렸다. 박스는 바닥에 부딪히며 쏟아졌고 직원은 그 자리에 멈춰 우왕좌왕했다. 그 광경을 본 오준호는 곧장 다가가 박스를 다시 정리하기 시작했다. 다쳤어. 아니요. 괜찮습니다. 직원은 허둥지둥 손을 저었지만
오준호는 여전히 허리를 굽혀 바닥에 물건을 하나씩 모으고 있었다. 그러던 중 순간 허리가 꺾이며 중심을 잃었다. 그는 비틀거리다 그대로 주저앉았고 얼굴이 창백하게 질렸다. 선생님. 직원들이 놀라 달려왔고 누군가는 급히 무전을 쳐 응급처치를 요청했다. 오준호는 말을 하지 못한 채 이마에 땀을 뻘뻘 흘렸고 숨소리는 거칠어졌다. 곧이어 도착한 구급팀이 들것에 그를 눕히고 급히 인근 종합병원으로 이송했다. 그 소식은 호텔 내 전 직원에게 순식간에 퍼졌다. 이전까지 그를 의심하거나 방관하던 이들도 충격을 감추지 못했다. 윤슬기는 식당에서 이 소식을 듣자마자 손에 들고 있던 식판을 그대로 내려놓고 뛰어나갔다. 주차장에 도착했을 때 이미 구급차는 떠난 뒤였다. 같은 시각 데이비드 밀러 대령 역시 호텔 관계자로부터 연락을 받았다. 그는 즉시 차량을 호출해 병원으로 향했다. 통역관도 없이 혼자였다. 병원 응급실, 희미한 형광등 아래 누운 오준호는 산소 마스크를 쓴 채 눈을 감고 있었다. 검사 결과는 생각보다 심각했다. 과거 총상으로 인한 조직 손상 부위가 노화와 함께 악화되었고 탈수와 과로가 겹쳐 실신으로 이어졌다는 소견이었다. 밀러는 침대 옆에 앉아 오랫동안 그를 바라보았다. 그 거친 손등, 굽은 어깨, 흉터처럼 남은 옛 상처들. 전쟁의 흔적은 아직도 그의 몸에 남아 있었다. 그는 마치 군막사 안으로 돌아간 듯 조용히 중얼거렸다. 당신이 또 한 번 저를 놀라게 하시는군요, 대인님. 한참 후 오준호가 천천히 눈을 떴다. 흐릿한 시선 속에서 밀러의 얼굴이 보였고 그는 희미하게 미소 지었다. 왜 또 왔어? 나 병원 자주 안 와. 당신이 저를 구했듯 이번엔 제가 당신을 지키고 싶었습니다. 에이, 감정적으로 굴지 마. 군인은 감정보다 절차를 따지는 법이지. 그의 말은 평소처럼 투박했지만 그 속엔 고마움과 반가움이 동시에 녹아 있었다. 며칠간의 입원 끝에 오준호는 퇴원했다. 호텔 측은 그에게 긴 휴식을 권유했지만 그는 완강히 거절했다. 몸은 괜찮습니다. 다시 나와서 일할 수 있어요. 그래도 당분간은 쉬시는 게. 나에게 쉰다는 건 뭔가를 잃는 기분이야. 여기서 움직이고 있어야 내가 아직 살아있다는 걸 느껴. 결국 호텔은 그를 설득하지 못했고 대신 업무 강도를 낮춰 조정했다. 그가 주차장에서 무거운 짐을 들지 않도록 직원들이 순번을 정해 보조 역할을 맡기로 했다. 그러나 그 어떤 배려보다도 사람들의 시선이 달라진 것이 더 큰 변화였다. 이태진조차도 이제는 오준호를 부를 때 자연스럽게 선생님이라 불렀고 젊은 직원들은 그에게 먼저 다가가 인사를 건넸다. 오늘은 어때요, 선생님? 많이 힘드시진 않으시죠? 살만하지. 그는 짧게 대답하며 미소 지었다. 그리고 그날 밤 호텔 라운지 구석 테이블에 앉은 두 사람, 오준호와 데이비드 밀러. 전쟁을 함께 넘긴 두 사람은 더는 상관과 부하가 아니라 인생의 동반자처럼 마주 앉아 있었다. 대인님, 정말 대단하십니다. 그렇게 아프신데도 매일같이 일터에 서 계시다니. 대단하긴. 그냥 익숙할 뿐이야. 제게 당신은 늘 살아있는 전설입니다. 그런 말 좀 하지 마. 내가 그렇게 특별한 사람이면 지금쯤 책에라도 나왔겠지. 두 사람은 그렇게 웃으며 술잔을 기울였다. 창밖엔 서울의 야경이 반짝이고 있었고 오준호는 유리창 너머로 조용히 속삭였다. 다시 와줘서 고맙다. 이 나이에 기억해주는 사람이 있다는 게 꽤 따뜻하네. 그리고 그는 다시 다음 날을 준비했다. 아침이면 또다시 빗자루를 들고 주차장으로 향할 것이다. 비록 몸은 예전 같지 않지만 마음만은 여전히 단단했다. 그에게 있어 일상은 의무였고 침묵은 자부심이었다. 오준호가 병원에서 퇴원한 후 호텔의 분위기는 이전과는 사뭇 달라졌다. 그는 여전히 일찍 출근해 빗자루를 들었고 동료들은 이제 그를 선생님이라고 부르며 한 발짝 더 가까이 다가가려 했다. 하지만 그 변화는 전부 조용히 서로 눈치 보며 진행되는 일이었다. 아무도 그의 과거를 공개적으로 말하지 않았고 어떤 감사 행사나 표창도 이루어지지 않았다.
대외적으로는 평온한 일상이 이어졌지만 호텔 내부 커뮤니티에서는 또 다른 움직임이 시작되고 있었다. 직원들이 익명으로 올리는 글 속에는 여전히 의심, 찬사, 그리고 그 사이에 혼란스러움이 섞여 있었다. 그분이 진짜 대위였다고 해도 이제서야 말했을까? 영웅이면 조용히 사라져야 하는 건가? 왜 호텔은 공식적으로 아무 조치도 하지 않는 거지? 그런 흐름 속에서 어느 날 호텔의 전 직원이 참석하는 월간 정기회의가 열렸다. 회의는 보통 운영보고와 부서별 요청사항을 정리하는 자리에 불과했지만 이번 회의는 달랐다. 회의 중반, 뜻밖에도 한 실습 직원이 손을 들었다. 그녀의 이름은 윤슬기. 고객응대팀에서 근무 중인 대학생 실습생이었다. 처음엔 모두가 의아해했다. 실습생이 이런 자리에서 발언을 하는 건 드문 일이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윤슬기의 표정은 단호했고 목소리는 또렷했다. 죄송하지만 제가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어서요. 전체가 조용해졌다. 그녀는 잠시 숨을 고르고 말을 이었다. 며칠 전 오준호 선생님께서 주차장에서 쓰러지셨을 때 저는 정말 많이 놀랐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로 많은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왜 그분이 어떤 분인지, 어떤 삶을 살아오셨는지에 대해 관심조차 갖지 않았을까요? 사람들의 시선이 그녀에게 쏠렸다. 누군가는 불편한 듯 눈을 피했고, 누군가는 놀란 듯 그녀의 입을 바라보았다. 저는 실습생으로 여기 온 지 2달밖에 안 됐지만, 그동안 선생님이 얼마나 묵묵히 일하시고, 남들보다 먼저 움직이시는지 지켜봤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단지 노인이라는 이유로, 허드레시를 한다는 이유로 무시받아온 현실을 보았습니다. 그녀는 목소리를 조금 낮췄다. 우리 중 몇 명은 그분이 전쟁에서 미군을 구한 대위라는 사실을 듣고도 의심했습니다. 누가 그런 삶을 살아놓고 아무 말도 없이 주차장에서 쓰레기를 정리하고 있겠냐며 말이죠. 그런데 저는 그게 오히려 정답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회의실 안에는 숨소리조차 조심스러워졌다. 진짜 대단한 사람은 그걸 내세우지 않아도 행동으로 증명된다고 생각해요. 저는 그분이 군인이었다는 증거가 굳이 서류가 아니라 매일 새벽 그 자리에 서 계신 모습이라고 믿습니다. 말이 끝난 후 한동안 정적이 이어졌다. 총지배인은 눈을 감고 깊은 숨을 들이쉬었고 부서장들은 서로 눈치를 보며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 자리에 있던 누군가가 조용히 박수를 치기 시작했고 점차 몇 명씩 박수가 번져나갔다. 강제적이지도 크게 떠들썩하지도 않았지만 그것은 분명한 지지의 표시였다. 이 회의는 내부 직원만이 참석한 비공개 자리였지만 누군가 핸드폰으로 윤슬기의 발언을 촬영하고 있었다. 영상은 곧 익명 SNS 계정을 통해 업로드되었고 예상치 못한 반응을 불러일으켰다. 영상은 순식간에 수천 명의 좋아요를 받았고 댓글에는 다양한 반응이 달렸다. 이 실습생 말 너무 멋지다. 진짜 감동이다. 저런 어른이 내 주변에 있을까? 호텔 직원분들, 그분을 진짜 존중해주세요. 왜 공식 보도가 없지? 이런 이야기, 뉴스에 나와야 하는 거 아냐? 그 영상은 곧 여러 커뮤니티로 퍼졌고 지역 언론사 기자의 눈에도 띄었다. 호텔 측은 난감해졌다. 미처 공식 입장을 정리하기도 전에 대중의 관심이 쏟아지고 있었던 것이다. 총지배인은 긴급 회의를 소집했다. 몇몇 임원들은 이미지 관리를 위해 공식 사과나 기념행사를 열자고 제안했다. 그러나 다른 이들은 오히려 당사자가 원하지 않는 방식의 노출은 역효과라고 우려했다. 그때 회의실 문이 열리고 오준호가 모습을 드러냈다. 그는 회의가 있다는 말을 우연히 듣고 직접 찾아온 것이었다. 내 이야기가 이렇게까지 번질 줄은 몰랐네요. 그의 목소리는 변함없이 차분했지만 안에는 복잡한 감정이 담겨 있었다. 난 그냥 하루하루 내 자리를 지키며 살고 싶었어요. 내가 누구인지, 뭘 했는지는 중요하지 않아요. 지금 내가 어디에 있는지가 중요하죠. 그 말에 누구도 쉽게 대답할 수 없었다. 그는 잠시 사람들을 둘러본 뒤 덧붙였다. 그 실습생 친구. 이름이 뭐였더라? 윤슬기? 네, 선생님. 그 친구한테 고맙다고 전해주세요. 내가 감동받긴 드문 일인데 이번엔 좀 뭉클했네요.
그는 그렇게 말하고 조용히 회의실을 빠져나갔다. 누군가는 눈시울을 붉혔고 누군가는 긴장된 어깨를 풀었다. 그날 이후 호텔 내 분위기는 한층 달라졌다. 오준호는 여전히 자신의 일을 했지만 그를 대하는 사람들의 태도는 더 이상 조심스럽기만 한 것이 아니었다. 이제는 존중과 진심이 담겨 있었다. 그리고 윤슬기, 그녀의 용기 있는 발언은 단순한 직원 회의를 넘어 사람들에게 보이지 않는 사람을 보는 법을 생각하게 만들었다. 호텔 직원 회의에서 윤슬기의 발언이 있었던 날 이후 하늘 팰리스 내부의 공기는 한결 부드러워졌다. 오준호는 여전히 평소와 다름없이 새벽마다 가장 먼저 출근해 지하 주차장을 돌았고 동료들은 자연스럽게 그와 눈을 맞추고 인사를 건넸다. 그러나 이 변화의 중심에 있었던 당사자인 그는 이전보다 더 조용해졌다. 마치 자신을 둘러싼 관심과 찬사가 무겁게 느껴지는 듯 사람들의 시선을 피하며 묵묵히 일을 이어갔다. 그 모습을 지켜보던 데이비드 밀러 대령은 마음이 복잡했다. 그는 오랫동안 준비해온 뜻을 실행에 옮기고 싶었다. 이번 한국 방문 중 반드시 하고 싶었던 일, 바로 공식적인 감사 표창이었다. 그는 통역관을 동반해 호텔 총지배인을 따로 만났다. 오준호 대위님께 정식으로 감사의 뜻을 전하고 싶습니다. 제가 속한 군에서는 그를 기억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총지배인은 당황스러워했다. 물론 대령님의 뜻은 충분히 이해합니다. 하지만 당사자께서 지금까지 아무런 주목을 원하지 않으셨습니다. 혹시 직접 동의받으신 적 있으신가요? 아직은 아닙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제가 직접 말씀드릴 생각입니다. 며칠 후 밀러는 호텔 라운지에서 조용히 오준호를 불러냈다. 늦은 오후 창밖엔 노을이 퍼지고 있었고 조용한 음악이 흐르는 가운데 두 사람은 마주 앉았다. 대위님, 오늘은 진지하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뭐 또? 너 요즘 정색하는 버릇 들었냐? 제가 속한 군에서 그리고 제 개인적으로도 대위님께 정식으로 감사의 뜻을 전하고 싶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감사장과 명예훈장을 수여드리고자 합니다. 오준호는 말없이 그의 얼굴을 바라보다가 이내 한숨을 쉬었다. 그런 건 필요 없어. 대위님, 그건 단지 종이 한 장의 문제가 아닙니다. 후배들이, 젊은 세대가 그런 이야기를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당신의 용기와 판단이 사람들에게 남겨질 수 있어야 해요. 내가 무슨 영웅도 아니고 누굴 감동시키려고 그런 일을 했던 게 아니야. 압니다. 바로 그래서 더 가치가 있는 겁니다. 밀러의 눈빛은 흔들리지 않았다. 그는 말끝을 이어가며 말했다. 저는 단지 저를 살려주신 은인께 인간으로서, 군인으로서, 후배로서 정중히 예우를 갖추고 싶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다. 오준호는 유리창 밖 서울의 붉은 하늘을 바라보다 낮은 목소리로 대답했다. 그럼 내가 예우를 갖추고 싶은 마음은 알겠다. 하지만 나는 그런 대접받을 준비가 안 됐어. 아니, 애초에 받을 이유가 없다고 생각해. 하지만 대위님. 됐어. 내 인생이 거창해질수록 나는 더 작아져. 난 지금 이 모습 그대로 괜찮아. 누가 나를 알아보든 말든 그게 뭐가 중요하냐. 그는 부드럽지만 단호한 어조였다. 너도 알잖아. 내가 그날 너를 구하러 간 건 그냥 인간으로서 마땅한 선택이었어. 군인이었기 때문이기도 하고 그런 걸 가지고 상을 받는 게 난 아직도 이해가 안 돼. 밀러는 더 말하지 못하고 고개를 숙였다. 자신이 존경하는 이가 끝까지 그 자리에 남기를 원하는 마음을 이해했기 때문이다. 그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알겠습니다. 하지만 마음이 바뀌시면 언제든 말씀해 주세요. 저희는 항상 준비돼 있습니다. 그 말을 끝으로 두 사람은 조용히 술잔을 부딪혔다. 오래된 전우 사이의 침묵은 언어보다 더 깊은 이해를 전하고 있었다. 며칠 후 호텔 측은 조심스럽게 오준호에게 또 다른 제안을 전달했다. 비록 대외적인 행사는 아니더라도 내부 직원들을 대상으로 조그마한 감사 인사를 전하는 시간을 가져보자는 것이었다. 그는 고개를 저었다. 그런 자리 만들면 내가 더 불편해져. 괜히 나 혼자만 튀게 되는 건 원치 않아. 결국 호텔은 그의 뜻을 존중하기로 했다. 그러나 직원들 사이에서는
작은 변화가 자연스럽게 일어났다. 주차팀은 매일 아침 오 선생님이 사용하는 빗자루와 장갑을 깨끗하게 정리해 놓았고, 식당에서는 따뜻한 차 한 잔이 그의 자리 옆에 조용히 놓여 있었다. 오준호는 그 모든 것을 말없이 받아들였다. 그는 말하지 않았지만 그 속뜻을 이해했다. 어느 날 윤슬기가 다시 그에게 다가왔다. 선생님, 표창식이 없어서 아쉬워요. 많은 분들이 그 이야기를 듣고 위로받았을 텐데요. 그는 조용히 웃으며 대답했다. 위로는 말로 하는 게 아니야. 말보단 행동이 더 오래가. 나는 지금도 나한테 주어진 일을 하면서 스스로 위로받고 있어. 윤슬기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고개를 숙였다. 그날 밤 호텔 게시판 한쪽에 이름 없이 붙은 작은 쪽지가 하나 붙어 있었다. 당신이 영웅이 아니라고 말해도 우리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 당신 같은 사람이 있다는 사실이 우리가 더 나은 사람이 되고 싶게 만듭니다. 그 쪽지를 누가 붙였는지 아무도 몰랐다. 그러나 오준호는 다음 날 그것을 천천히 떼어내 자신의 사물함 안쪽에 조심히 붙였다. 그는 말없이 웃으며 중얼거렸다. 그래, 이 정도면 충분하지. 하늘 팰리스 호텔의 로비는 평소와 다르지 않게 고요하고 정돈되어 있었다. 오준호는 아침 일찍부터 주차장을 돌며 바닥에 떨어진 낙엽을 쓸고 있었다. 바람이 부는 날이면 로비 출입문 틈으로 먼지가 들어왔고 그는 늘 그보다 먼저 움직였다. 그날도 평소처럼 일하고 있던 그의 귓가에 익숙한 발걸음 소리가 들렸다. 돌아보니 데이비드 밀러 대령이었다. 하지만 이번엔 혼자가 아니었다. 그의 옆에는 한 여성과 키가 훌쩍 큰 젊은 남성이 함께 서 있었다. 오준호는 약간 놀란 듯 고개를 갸웃했다. 앤 동행이냐? 설마 가족? 맞습니다. 대이님. 제 아내와 아들입니다. 약속드렸던 대로 함께 인사드리러 왔습니다. 밀러의 아내는 공손하게 고개를 숙였고 그의 아들은 한국어로 어설프게 인사했다. 안녕하세요. 아버지를 구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짧은 인사는 더 이상의 설명이 필요 없었다. 오준호는 멋쩍은 듯 손을 내저었다. 아이고, 고마울 것도 없지. 옛날 일인데 뭘. 그는 그렇게 말했지만 그 눈빛은 어느새 젖어 있었다. 세 사람은 호텔 라운지 한쪽에 자리를 잡고 앉았다. 밀러는 조용히 통역 없이 이야기를 나누고 싶다고 말했고 오준호도 마찬가지였다. 말이 서툴러도 진심은 통할 수 있다는 걸 둘은 이미 알고 있었다. 젊은 밀러, 그의 아들은 눈을 반짝이며 말했다. 아버지가 늘 말씀하셨어요. 자신을 살려준 한국군 대위가 있다고. 저희 집에서는 전설처럼 들렸습니다. 오준호는 가볍게 웃었다. 전설이라니. 내가 언제 그런 사람이었나 모르겠다. 아버지와 어머니는 늘 당신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떻게 낯선 나라에서 생명을 구해주고도 아무 말 없이 사라질 수 있었는지. 저도 자라면서 궁금했어요. 그런 사람이 진짜 있을까? 그때는 그저 해야 할 일이었어. 선택이라기보단 그냥 내가 아니면 안 된다고 느꼈거든. 그는 시선을 창밖으로 돌리며 말했다. 말은 짧았지만 그 안에 담긴 감정은 깊었다. 밀러의 아내가 조용히 손을 뻗어 그의 손등 위에 얹었다. Thank you. Not just for saving him, but for showing our son what courage looks like. 오준호는 순간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런 종류의 감사를 들을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는 천천히 손을 빼며 웃었다. 나는 그런 말을 들으면 몸둘 바를 모르겠어. 그저 내가 한 일이 그렇게까지 대단하게 느껴질 줄은 몰랐지. 밀러의 가족은 준비해온 작은 상자를 내밀었다. 그 안에는 미국에서 직접 가져온 기념품과 가족이 손수 쓴 감사 편지가 담겨 있었다. 카드에는 정갈한 영어로 이렇게 적혀 있었다. 당신이 없었다면 지금의 우리는 없습니다. 가족을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는 편지를 한 글자씩 읽으며 잠시 말을 잊었다. 그리고 이내 가슴 깊은 곳에서 천천히 말이 흘러나왔다. 가족이란 게 지켜줄 수 있을 때 지켜야 의미가 있는 거야. 내 아버지가 살아 돌아가서 너희를 만들었고 그걸로도 충분히 의미가 생긴 거지.
젊은 밀러는 고개를 숙였다. 아버지와 저는 앞으로도 당신의 이야기를 기억할 겁니다. 언젠가 제 아이에게도 전하겠습니다. 당신을 직접 만났다고, 직접 손을 잡았다고. 그 말에 오준호는 아무 말 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의 눈가에는 어느새 미세한 주름이 더욱 깊어져 있었다. 그날 저녁, 세 사람은 오준호와 함께 조용한 식사를 했다. 호텔 측은 따로 대접을 하겠다고 나섰지만 그는 완강히 거절했다. 내가 손님도 아닌데 뭘 같이 밥 한 끼 먹는 거지. 식사는 평범했지만 그 자리는 특별했다. 세대와 언어, 국적을 넘어선 감정이 식탁 위에 흐르고 있었고 모두는 그 조용한 시간 속에서 서로의 존재를 느꼈다. 식사를 마친 후 오준호는 밀러의 아들에게 물었다. 넌 뭐 하는 친구냐? 아버지처럼 군인이 될 거야? 아니요. 저는 의대를 다니고 있어요. 사람을 살리는 일이 멋지다고 생각해서요. 그래. 좋은 선택이네. 살리는 일. 그건 항상 올바른 일이야. 그는 그렇게 말하며 아들의 등을 가볍게 두드렸다. 그 짧은 손길 속에는 전장에서 생명을 걸고 후배를 업고 나왔던 노장의 진심이 담겨 있었다. 호텔 로비에서 헤어질 때 밀러는 다시금 경례를 올렸다. 대위님, 다시 한번 감사합니다. 제 가족까지 지켜주신 은혜 평생 잊지 않겠습니다. 오준호는 가볍게 그 경례를 받는 척하며 손을 내저었다. 그래, 다음엔 너 혼자 말고 가족들이랑 또 놀러와라. 내가 있는 한 이 호텔은 항상 너희를 반길 거야. 밀러는 고개를 숙였다. 그리고 이번엔 오준호가 먼저 손을 내밀었다. 그래도 오늘은 와줘서 정말 고맙다. 그 짧은 인사는 오랜 세월 동안 쌓인 감정의 결실이었다. 한때 전장에서 생사를 함께했던 두 사람은 이제 서로의 삶 속에서 가장 중요한 증인이 되어 있었다. 그리고 그날 밤 호텔의 야경은 유난히 깊고 따뜻했다. 계절이 바뀌고 서울의 공기엔 가을의 선선함이 서서히 배어들었다. 하늘 팰리스 호텔의 일상도 다시 평온해졌다. 데이비드 밀러 대령과 그의 가족은 미국으로 돌아갔고 며칠간 이어졌던 관심과 이야기들도 서서히 사라져갔다. 그러나 한 사람은 여전히 같은 자리에 있었다. 오준호는 이전과 다르지 않게 매일 새벽 가장 먼저 호텔에 도착했다. 주차장을 돌며 쓰레기를 정리하고 분리수거장 앞에선 물기를 닦았다. 예전보다 몸이 무겁긴 했지만 그는 여전히 손에 빗자루를 들고 있었다. 그의 사물함 안쪽엔 누군가 붙여놓았던 쪽지가 여전히 붙어 있었다. 당신 같은 사람이 있다는 사실이 우리가 더 나은 사람이 되고 싶게 만듭니다. 그는 그것을 하루에도 몇 번씩 조용히 바라보곤 했다. 어느 날 오후 비가 억수같이 쏟아지던 날 젊은 직원 하나가 무거운 박스를 혼자 옮기다 다리를 삐끗했다. 예전 같았으면 오준호가 가장 먼저 달려갔겠지만 이번에는 직원들이 먼저 움직였다. 선생님, 괜찮습니다. 저희가 처리할게요. 주변에서 오히려 그를 말렸다. 그는 빗자루를 들고 멀리서 그 광경을 지켜보다가 혼잣말처럼 중얼거렸다. 이제 내가 없어도 되겠구나. 그 말에는 묘한 안도감과 약간의 아쉬움이 동시에 담겨 있었다. 자신이 떠나도 누군가가 그 자리를 채우리라는 믿음은 위안이었지만 손에 들고 있는 빗자루가 더 이상 필요 없는 것처럼 느껴지는 순간은 그에게 낯설고 허전했다. 며칠 뒤 그는 조용히 총지배인을 찾아갔다. 잠깐 시간 좀 괜찮으신가요? 물론이죠, 선생님. 무슨 일이신가요? 그는 서류 한 장을 꺼내 조용히 내밀었다. 퇴직 신청서입니다. 이제는 좀 쉬어야 할 것 같아서요. 총지배인은 당황했다. 갑작스럽네요. 건강은 괜찮으신 거죠? 크게 아픈 건 아니에요. 다만 어느 순간부터 내가 자리를 지키는 게 아니라 자리가 나를 붙들고 있다는 생각이 들더군요. 그 말에 총지배인은 말을 잇지 못했다. 그 소식은 빠르게 직원들 사이에 퍼졌다. 주차팀, 하우스키핑팀, 프런트, 심지어 주방팀까지 모두가 조용히 아쉬움을 나눴다. 퇴직 당일 호텔 측에서는 작은 환송 모임이라도 준비하고자 했지만 그는 거절했다. 그냥 조용히 나가고 싶어요. 그런 건 내 성격에 안 맞아요.
하지만 직원들은 가만히 있지 않았다. 그가 마지막으로 근무를 마치고 사물함을 정리하던 저녁, 지하 주차장에 불이 모두 꺼지고 벽면엔 조명이 하나둘 켜졌다. 직원들이 자발적으로 만든 작은 사진 슬라이드가 벽에 비춰졌다. 빗자루를 든 그의 모습, 쓰레기를 정리하는 뒷모습, 그리고 직원들과 함께 찍은 몇 안 되는 단체 사진들이 천천히 지나갔다. 그는 잠시 멈춰 그 광경을 바라봤다. 아무 말 없이, 조용히. 그때 누군가 그의 등 뒤에서 말했다. 선생님, 아니, 대위님,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는 천천히 돌아보았다. 윤슬기였다. 그녀는 눈가가 붉어져 있었고 손에는 작은 흰 봉투 하나를 들고 있었다. 저희 주차팀이 모은 감사 편지예요. 한 명씩 다 썼어요. 누군가의 말이 선생님께는 큰 의미가 없을지도 모르지만 저희는 꼭 전하고 싶었어요. 그는 봉투를 받아들고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고맙다. 정말 고맙다. 그 짧은 말에 모든 마음이 담겨 있었다. 며칠 뒤 오준호는 호텔을 떠났다. 특별한 작별 인사도 신문 기사도 없었다. 그저 한 사람이 조용히 자신의 자리를 정리하고 물러난 것이었다. 그러나 그의 흔적은 곳곳에 남아 있었다. 그가 쓰던 빗자루는 새 것으로 교체되지 않았고 그의 사물함엔 선생님이라는 손글씨 메모가 붙어 있었다. 주차장 벽면 한쪽엔 어느 직원이 붙여놓은 작은 문구가 있었다. 누군가는 묵묵히 빈틈을 채우며 살아간다. 우리는 그 이름을 오래 기억할 것이다. 오준호 선생님. 그리고 몇 달 후 데이비드 밀러 대령이 다시 한국을 찾았다. 이번엔 군복 대신 캐주얼한 셔츠 차림이었고 호텔 로비에 들어서자마자 주차장 방향을 바라봤다. 그분은 아직 여기 계신가요? 한 직원이 조용히 고개를 저었다. 며칠 전 정식으로 퇴직하셨습니다. 밀러는 눈을 감고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럼 이제야 진짜로 쉴 수 있겠군요. 그는 주차장으로 내려가 오랫동안 그 자리에 서 있었다. 그리고 혼잣말처럼 중얼거렸다. 대위님, 당신 덕분에 많은 이들이 더 나은 사람이 되었고 저는 그 누구보다 당신을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는 마지막으로 차렷 자세를 취하고 정면을 향해 거수경례를 올렸다. 조용한 주차장 한켠, 오래전 빗자루 소리와 함께 시작되던 하루의 기척이 사라졌지만 그 자리는 여전히 따뜻한 온기로 남아있었다. 그리고 그렇게 오준호라는 이름은 소리 없이 호텔의 전설로 남았다.